네, 안녕하세요. IT 전 방송 토크 IT 제작권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은요, 차세대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 특히 이제 EDR과 샌드박스 중심으로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갔는지를 카스퍼스키 코리아의 이성식 부장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저는 이제 카스퍼스키, 네네. 그가 이 러시아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이거 언제 이거 굉장히 꽤 생긴 지 오래됐죠, 나름대로. 굉장히 오래된 회사고요. 네네. 러시아 본사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회사고요. 1997년도에 공식적으로 회사를 네.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법인을 만들기 훨씬 전에 전에도 이제 이런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설립자가 꾸준히 이제 연구 개발을 하신 거고 그 설립 초창기 멤버 수십 명이 모여서 네. 최초로 법인을 만든 게 97년도에 카스퍼스키 랩이라는 회사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카스퍼스키가 네네. 이게 러시아 말인가요? 이게 뭐 이게 저는 이제 뜻을 영어가 아니니까 항상 이제 들을 때마다 이게 뜻이 뭘까 궁금했거든요. 네네. 오늘 이렇게 부장님 만나 뵀으니까 이 카스퍼스키 무슨 뜻입니까? 카스퍼스키 이름은 별다른 뜻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물론 뭐 뜻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희 설립자 이름이 유진 카스퍼스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안랩이랑 비슷하네? 안내비 똑같죠. 안철수 메가피도 제가 알기로는 사람 이름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때 당시 한 40년 전에는 이제 사람 이름을 이제 보안회사를 많이 설립한 게 트렌드였나 봐요. 그래서 저희 카스퍼스키도 카스퍼스키 설립자의 이름을 따서 만든 회사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이름을 걸고 그렇죠. 네? 예.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설립자인 유진 카스퍼스키는 자기 이름이 이제 이래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퍼지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계신 네. 겁니까?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그런 활동이 없지만 네네. 거의 1년에 반 정도는 외부 강연이나 이런 초청을 받아서 많이 외부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이제 카스퍼스키를 한 번도 안 써봤지만 제 엔드포인트에 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카스퍼스키가 우리나라에도 좀 알려지고 그럴 때 굉장히 좀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처음에 획기적이다 이런 말 들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처음에 획기적이라고 사람들이 느꼈던 겁니까? 처음에 이거 접할 때 엔드포인트. 저희가 한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B2B 제품으로 런칭을 한 거는 2004년, 5년쯤이었어요. 굉장히 오래됐구나. 그 전부터도 이제 개인 유저들 사이에서는 이제 매니아층이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얘기해서 매니아층에서는 이제 카스퍼스키가 아무래도 유명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도 한국에는 안철수 랩도 있었고 하울이라는 업체도 있었고 바이러스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 업체가 있었는데 그런 국내 업체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굳이 외산 제품을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찾아서 돈 주고 사고 또는 다운로드 받고 했던 업체 중에 하나가 저희 카스퍼스키였습니다. 그 정도로 개인 유저 또는 마니아층에서 많이 유명했는데 그 중에 유명했던 이유가 백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신이에요? 네. 가장 근본적인 가치는 바이러스를 잘 잡아야 되는 잘 잡아야 되죠. 네. 네. 카스퍼스키가 옛날부터 유명했던 이유는 바이러스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를 잘 잡으려면 시그니처 업데이트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카스퍼스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매 시간 단위로 업데이트.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업데이트하는 게 많았거든요. 네네. 가장 대응을 빨리 하는 업체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초창기 때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카스퍼스키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안에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할 정도로 개발에 매진을 한 회사고 바이러스를 가장 빨리 참지하는 그런 회사로 유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매년마다 독립적으로 테스트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독립평가 기관들이. 뭐 바이러스 블루틴이라든가 AV 테스트라든가 이런 업체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그때마다 항상 최상위권 1등 아니면 1, 2, 3등 안에 이런 식으로 성능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고 객관적으로도 데이터에서도 카스퍼스키 백신이 바이러스를 잘 잡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잡는 가장 큰 이유는 업데이트가 굉장히 빨랐다. 업데이트 주기가. 업데이트도 빠르고 거기에 바이러스를 분석하려면 옛날에는 지금이야 머신러닝 이런 기법을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다 사람이 분석을 했거든요. 지금도 사람이 하긴 하지만 그런 투자 인력 또는 분석하는 사람의 능력 이런 게 옛날부터 뛰어났다. 또는 뭐 흔히 사람들이 러시아 회사다 보면은 옛날에 냉전 시대에 미국이랑 경쟁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때 보면은 과학이 발전했죠. 과학이 많이 발전해요. 바이러스를 분석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리버스 엔지니어링 많이 할 때 암호학 같은 것도 많이 필요를 해요. 그때
러시아 이쪽 연구자들을 보면은 수학에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잘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지금도 그러면 이 카스퍼스키 엔드포인트 보안이 네네.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B2B, B2C 개인용 제품은 말할 것도 없고요. B2B 제품도 SMB, 소호나 중견기업주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논의할 이제 엔드포인트 보안이 아니라 오늘 통합 엔드포인트 보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차세대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EDR, 샌드박스 이거 중심으로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네네. 네. 그러면 EDR, 근데 카스퍼스키 EDR 제품은 예전부터 있지 않았나요? 카스퍼스키 EDR도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네네. 카스퍼스키 EDR이 나온 지가 한 3년 정도 넘은 것 같은데요. 예, 이름이 카스퍼스키 EDR 엑스퍼트라는 제품으로 따로 나왔습니다. 기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APT를 막아야 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솔루션이 있지만 그 솔루션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너무 어려워요. 카스퍼스키 비단 카스퍼스키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업체에서 내놓는 EDR 전용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용 조건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용 서버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서버에서 불러들은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담 SOC 팀이 있어야 되는 이런 선제 조건이 있어요. 하루에 올라오는 이벤트 또는 사고, 보안 이벤트, 워링 뜨는 게 수백 개인데 그거를 다 일일이 인스턴트 체크를 하고 오케이 또는 이거는 추가 분석 이런 식으로 인스턴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과정이다 보니까 실제 중견 기업들에서는 그런 그렇죠. 이자손이 좋다는 건 알지만 사놓고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그렇죠. 왜 중견기업까지만 하더라도 네. 보안 쪽을 전담 인력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IT에서 그냥 다 같이 하기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EDR 엑스포트 같이 이런 전문적인 쓰려면은 SOC 팀이 필수적인데 네. 중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을 전담으로 하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업무 다 해야 돼. 네트워크 보안도 해야 되고 엔드포인트 보안도 해야 되고 구매 기한도 써야 되고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이벤트를 확인할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카스퍼스키에서 오늘 소개할 내용은 EDR이 좋은 건 알지만 또는 샌드박스가 좋은 건 알지만 어떻게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자동으로 이거를 쓸 수 있고 이거를 씀으로 해서 APT 위협을 어떻게 막을 수 있냐 이런 고민에서 나온 제품이고 그거를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럼 오늘 뭔가 얘기 나올 때 뭐 자동화 개념도 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이번 EDR 옵티멈 요게 그러면 언제 나온 겁니까 이게? EDR 옵티멈은 개발을 이제 이전부터 했었는데요. 네. 최종 빌드를 출시를 한 거는 올해 5월달 따끈따끈 얼마 안 됐네요. 분기 한 1분기밖에 지나지 않은 제품이고 이제 알겠습니다. 막 런칭을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자리를 네.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잠시만요. 네. 자, 오늘은 차세대 엔드포인트 보안 관점에서 기존 EPB 솔루션 보완해가지고 APT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는 보안 제품을 지금부터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당면한 보안 문제가 뭐가 있는지에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를 방어하기 위한 EDR 옵티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품별로 하나씩 소개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 소개, 그 다음에 EDR 옵티멈하고 카스퍼스키 샌드박스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좀 더 보안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장점,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솔루션들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저희가 지원 서비스, KP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EDR 옵티멈을 왜 개발하게 되었는지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오늘과 같은 웨비나나 다양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많은 웨비나가 있고 저희 카스퍼스키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웨비나도 있는데 이런 많은 교육에서 항상 먼저 얘기를 하는 순서 중에 하나가 이런 현재의 위협 환경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의 위협들은 기존의 엔드포인트 백신으로는 탐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도 많이 들어본 말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APT 공격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킬체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APT 공격자들이 킬체인 전략에 맞춰서 조금씩 움직입니다. 일반적인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랜섬웨어다. 랜섬웨어에 걸렸다 그러면 랜섬웨어 걸리자마자 악성 행위가 팍팍 떠가지고 내가 감염이 됐구나 바로 알 수가 있죠. 네네. 근데 APT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은
내가 백도어만 만들고 어떠한 침해 행위도 안 하고 아주 은밀하게. 그렇죠. 은밀하게. 그리고 장기간에 어떤 경우는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네. 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은밀하게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침투 과정 중에서 악성 행위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네네. 관리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백도어는 항상 있는 상태에서 악성 코드가 들어와서 백신이 탐지를 해요. 다행히도. 하지만 이미 백도어는 열려진 상태에서 계속 공격이 들어오는 그 공격만 탐지하는 거예요. 비전 솔루션들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킬체인 전략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공격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워터링 홀 공격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래서 격리 담당이다. 면 격리 담당자가 갈 만한 어떤 웹사이트를 간접적으로 해킹을 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다든가. 네네. 섀도우 해머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카스퍼스키에서 최초로 발견해서 이제 발표를 한 공격인데 APT 그룹인데요. 아수스의 업데이터를 해킹한 사건입니다. 아수스는 메인보드 제조사라 아주 유명한 데죠. 그러니까 메인보드에 관련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섀도우 해머 해커가 아수스의 서버를 해킹해가지고 걔네 아수스의 신뢰하는 업데이터에다가 악성 코드를 같이 배포를 해요. 그런 사건.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생기다 보면은 내가 기존에 뛰어난 엔드포인트 백신을 매일매일 하루에 1시간씩 업데이트를 하고 뭐 최신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더라도 신뢰하는 공급망을 통해서 들어온 악성 코드가 이렇게 있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네. 마찬가지 또는 뭐 OS에 취약점이 있다. 그러면 이 취약점을 통해서 악성 코드 들어오면 내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특정 웹사이트에 들어가도 랜섬웨어에 걸린다든가 네. 바이러스에 걸린다든가 이런 위협 환경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이렇게 침투에 들어오는 것을 100% 완벽하게 막을 수 없는 세상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바이러스 걸렸을 때 내가 실수를 해서 어떤 의심스러운 파일을 이 이메일에서 클릭하지 않아야 되는데 클릭을 했어. 그래서 걸려서 뭐 자책을 받고 징계도 받고 하지만 요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윈도우즈의 보안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만 하더라도 그냥 바이러스에 걸려버리는 상황이 생기니까. 그래서 엔드포인트의 방어가 한 사람, 그러니까 그 PC를 사용하는 사람만 네네.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B2B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프라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 공격을 막기 위해서 오늘날의 문제점이 뭐냐면 반드시 SOC 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SOC 팀이 있어요. SOC 팀 안에 분석가도 있고 그 다음에 개발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포트하고 대응하는 완화 조직, 전문 리포트 조직도 있는데 근데 이러한 SOC 팀이 아까 설명했지만 중견그룹 또는 중소기업 그룹에서는 없죠. SOC 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네. SOC 팀 인력 중에 뭐 분석가다 그러면 연봉만 해도 뭐 1, 2억은 가볍게 넘어갈 겁니다. 오, 네. 굉장히 비싼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 때문에 더 매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전체 기업 중에 다양한 IT 보안 직무 숙련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비중이 70%예요. 그런 사람들을 뽑기도 쉽지 않고 뽑아도 문제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뽑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가 요구하는 방어 수준만큼의 전문 지식, 백그라운드 지식을 갖고 있냐. 악성 코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얘가 진짜 악성 코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SOC 팀이라면. 그런 능력을 진짜 가지고 있냐. 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SOC 팀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성 코드의 트렌드가 APT 공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능형 공격, 표적권 공격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막 뿌려지는 그런 무작위성의 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트렌드는 반드시 이런 지능형 공격을 고객들의 보안 태비 대사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능형 공격을 막아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의 도입이 필요한 거고요. 저희 카스퍼스키에서 위협 대응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90% 이상의 악성 코드는 일반적인 EPP, 그러니까 카스퍼스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처럼 네. 일반적인 백신을 설치하면 막을 수 있는 패턴으로 그냥 기존 패턴으로. 시그니처 베이스의 패턴으로 막을 수 있는 무작위로 뿌려지는, 예를 들어서 뭐 패스워드를 훔친다든가 오케이. 랜섬웨어도 이 정도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악성 코드를 막기 위해서는 보안 관리자가 솔직히 필요 없어요. 백신에서 알아서 다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만 주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세팅을 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나머지 10%입니다. 나머지 10%에서 표적형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 10%의 방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문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위험을 사전에 방어를 하고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SOC가 없는 곳이 많다고 제가 주기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이런 SOC가 없는 곳에서도 표적형 공격까지 어느 정도 막으려면 기존 EPP 솔루션을 확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10%를 위해서 전용 솔루션, 아까 얘기했던 EDR 엑스포트나 전문적인 네트워크 APT 공격 툴 이런 거를 도입을 한다면 굉장히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APT, 표적형 공격을 막으려면 90% 이상의 대응이 가능한 기존 EPP 솔루션에서 기능을 확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언노운, 그 다음에 APT 공격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능형 공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지능형 공격이 늘어나는 요즘 같은 시대에, 사실 차단할 수 있는 경계에는 엔드포인트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서버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엔드포인트 보안이 왜 요즘 와서 특히 더 이렇게 중요해진 이유는 뭘까요? 엔드포인트 보안이 요즘에 더 중요해졌다기보다는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네. 지금도 중요하고요. 앞으로도 중요해질 겁니다. 근데 요즘에 더 이제 이 이슈가 부각된 이유는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언택트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다들 이제 회사의 완벽한 방어룰을 벗어나서 집에서 근무하고 단지 VPN 연결을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 대한 보안이 조금 더 강조된다 뿐이지 네. 사실 예전부터 엔드포인트는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해질 겁니다. 네네. 특히나 장표에도 보시다시피 네트워크 트래픽 헤더에 깔아놓은 TLS 1.3 도입으로 인해서 엔드포인트에 몰리는 관심이 증가했다. 무슨 말이냐면 TLS 1.3에서부터는 이제 종단 간의 암호화를 좀 더 강화를 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TLS 1.2까지는 중간에 프록시 서버에서 암호화 트래픽을 해제를 해가지고 그 파일을 추출할 수 있었어요. 파일을 추출해서 APT 솔루션에다 이 파일을 분석해줘 라고 의뢰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분석을 잘 할 수 있었지만 TLS 1.3 같은 경우에는 이 종단 간에 중간에서 파일을 이렇게 해시를 하기가 추출을 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앞으로 TLS 3.4, 3.5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엔드포인트에 대한 이제 중요성이 더 높아진 거고 특히나 어쨌든 위협이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데이터를 훔치고 악성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건 엔드포인트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 방어도 중요하지만 엔드포인트 방어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등록된 전체 보안 인프라 이벤트의 76%가 엔드포인트에서 인해서 발견됐다. 이런 통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엔드포인트의 방어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기술 성숙도에 따라서 제품 이제 고객들이 도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세 가지로 나눠 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스퍼스키 우리 엔드포인트 말단에서 보안 관리자가 보안 관리자가 없고 나는 우리 전문 엔지니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 분석가도 담당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APT 위협을 막을 수만의 여유도 없고 그런 장비 투자도 없어. 우리 회사에는 그런 만한 여력이 없는데 기존 EPP 솔루션이 좀 더 기능이 좋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런 고객들한테는 기존 카스퍼스키 EPP 솔루션에는 시그니처 베이스의 기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능형 위협들 좀 이따 더 설명하겠지만 행동 탐지 기능, 익스플로이 방지 기능 이런 고급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기능을 사용을 한다면 그런 고객들의 니즈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십니다. 거기에 더해서 카스퍼스키 샌드박스를 사용을 한다면은 EPP가 탐지하지 못하는 위협까지도 자동으로 탐지합니다. 그러니까 관리자가 없더라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거에 더해서 우리 회사는 정말 투자를 많이 해서 SOC 팀이 있어. 근데 우리 SOC 팀에서 여러 가지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그 SOC 팀의 분석 능력을 도와줄 수 있는 포렌식 툴이 필요해. 라는 거에 니즈가 있다면은 카스퍼스키 EDR 전문 EDR 엑스퍼트 제품을 도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카스퍼스키 EDR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워낙 작년부터 해서 많은 밴드사에서 소개를 하게 있기 때문에 EDR이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EDR은 쓰고 싶은데 막상 여건은 안 돼요.
그런 회사한테는 카스퍼스키 EDR 옵티멈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EDR 옵티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아까 SOC가 없는 중소나 중견기업 SOC가 없는 그런 조직만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뭐 일반 SOC가 있는 대기업도 이런 거를 쓸만한 또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다 써야 됩니다. 다. 개발의 타겟은 SOC 팀이 부족한 이제 어느 정도 IT 지식은 있지만 SOC 팀이 없는 중견 회사를 위해서 나온 솔루션이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C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온전히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인시던트가 엄청 많이 나오는 거고 많이 그걸 계속 나오기 분석한다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EDR 엑스퍼트에서도 인스턴트를 우선순위에서 가장 심각한 것부터 이제 알려주기는 하지만 그런 대기업에서도 EDR 옵티멈을 사용한다면 좀 더 간편하게 인스턴트를 관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스퍼스키 EDR 옵티멈 같은 경우에는 EDR 엑스퍼트와 마찬가지로 가트너에서 정의한 EDR의 이런 요건들을 만족을 합니다. 포렌식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대응 기능, PC를 격리한다든가 파일 실행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대응 기능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 기능을 데이터를 많이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EPP만 했을 때는 바이러스를 탐지를 했어요. 그러면은 나는 XXX 이름으로 진단명으로 바이러스를 탐지했다. 이런 이벤트 한 줄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근데 EDR 옵티멈을 사용을 한다면 그 EPP가 탐지한 바이러스 이벤트의 전후 사정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네. 좀 이따 소개는 하겠지만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프로세스, 악성 코드가 어떠한 경로를 타고 들어왔는지 악성 코드가 어떠한 네트워크 통신을 했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은 EDR이 평소에 EDR이라는 속성 자체가 네. 그런 이제 관련된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분석하는 그런 것들이 EDR의 하나의 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본 속성? 네, 정의죠.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 것들은?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분석을 EDR 엑스퍼트 같은 경우에는 전문 분석 서버가 있겠지만 EDR 옵티멈은 간소화하는 아이디어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네네네. EDR 에이전트라는 클라이언트 단에 설치되는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해당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EPP에서 탐지를 했을 때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프로세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궁금해했을 때는 일일이 이벤트를 엔드포인트에 찾아가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리 툴에서 그러니까 EDR 옵티멈 이벤트 리포트만 딱 띄우면 됩니다. 띄우면은 거기에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한눈에 네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자는 가만히 그냥 콘솔에 앉아가지고 클릭 몇 번만 하면은 전체적으로 엔드포인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거의 원인이 무엇인지 뭐 그렇죠. 이런 것까지 다. 원인까지 파악하고 더군다나 원격에서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자가 돌아다닐 필요는 없고 그냥 콘솔 안에서 클릭 몇 번만 하면은 EDR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위협을 전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배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관리자의 가시성을 높여주는 건데요. 네네네. 가시성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런 인시던트가 나올 때 오탐이라든지 과탐 같은 것도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뭐 이것이 경감시키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아무래도 사람이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오탐이 발생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 EDR에서 이루어지는 위협 탐지 같은 경우에는 카스퍼스키 예를 들어서 카스퍼스키 분석가가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엔진이 EPP 엔진이 갖고 있는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이걸 로직에 따라 가지고 가장 의심되는 샘플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협이 100% 맞아가 아니라 위협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확률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인 분석은 물론 관리자가 해야 되지만 EDR 엑스퍼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단을 SOC 팀에서 하지만 이런 중견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못 하잖아요. 그런 거를 카스퍼스키 백신이 대신 도와주고 만약에 오탐이 있게 된다면은 예외 룰을 또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룰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운영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EDR KES 저희가 제품 이름이 EPP가 KES인데 KES하고 EDR 옵티멀 연계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별도의 서버를 안 둬도 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기존 EPP를 사용하기 위해서 엔드포인트에 이미 백신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백신을 관리하기 위한 중앙 관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관리자는 그냥 엔드포인트에다가 EDR 에이전트만 설치하면 끝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투자 없이 EDR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 관리자가 사건 정보 카드, 인스턴트 카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눈에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현재 국내에서 카스퍼스키를 EPP를 쓰고 있는 고객들은 네. 오늘 요 EDR 옵티마 바로 에이전트 설치하면 되겠네요. 자기 그렇죠. PC에. 네. 그것만 하면 되겠네요. 별도의 EDR 옵티멈 라이센스를 사서 EDR 옵티멈만 원격에서 한꺼번에 쫙 뿌리면 돼요. 관리 뭐 일일이 PC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설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배포 버튼 딱 누르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EDR 옵티마 같은 것들을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사기 전에 체험 같은 거. 물론이죠. 예, 네. 저희가 EDR 옵티멈을 체험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제공해주고 네. 있고요. 저희 카스퍼스키 홈페이지에 세일즈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데모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파트너와 연결을 해가지고 데모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찾아가서 데모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데모할 수 있는 링크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용 사례도 하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격리 직원이 있는데 세금계산서라는 파일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누를 수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악성 코드 파일이 바로 즉시 악성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CNC 톱을 통해서 파워쉘 스크립트, 파일리스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받게 돼요. 이 다운로드를 받은 악성 코드를 다행히도 카스퍼스키 EPP가 탐지를 해요. 근데 요 EPP만 갖고 있으면 그냥 탐지한 걸로 그냥 끝나는지만 EDR 옵티멈이 있다면은 이 다운로드 받은 악성 코드가 어떠한 네트워크 행위를 했고 어떠한 경로를 해서 탐지를 했는지를,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관리자가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관리자가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행동은 IOC 검색 작업을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PC 바이러스 감염은 한 대지만 전체 네트워크에 유사한 감염 시도가 있었는지를 검사를 할 수 있는 작업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P, CNC 서버랑 통신했던 IP도 있기 때문에 차단해야 되겠죠. IP를 방화벽 룰에 적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이런 행위를 관리자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EPP만 가지고 있다면 물론 바이러스는 잘 탐지하지만 이런 보안 대책을 추가적으로 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원인을 계속 그렇죠. 내부는 거죠, 그냥? 백도어는 계속 남겨준 상태에서 그렇죠. 바이러스만 계속 그렇죠. 막는다면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EDR의 기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잠깐 이제 UI를 살펴보면 이렇게 인스턴트 카드의 형태를 보고 계시는데요. 네. 현재 악성 코드가 어떤 식으로 경로 지금 3단계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3가지의 부모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자체 프로세스가 런치가 됐고 어떤 네트워크 활동이 있었다 또는 위협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벤션 버튼을 누르면은 이 악성 코드가 전체 네트워크에서 실행되지 않도록 차단 룰이 일괄적으로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이런 기능이 이제 EDR의 대응 기능이죠. 그 다음에 아이솔레이션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면은 감염된 PC, 감염 시도가 있었던 PC 자체를 인터넷을 막아버리는 거죠. 격리시켜버리는 거네? 네, 사건 대응이 끝날 때까지는 네트워크를 차단해서 추가 분석을 관리자가 할 수도 있는 EDR 기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ND5를 누르면은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과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바이러스 진단명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활동 이렇게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모니터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사실 그동안 EDR 했는데 이게 EDR하고 기존에 그냥 백신하고 차이점을 좀 확실하게 좀 느낄 수가 있네요. 네, 그렇죠. 백신은 백신이고 EDR이 EDR인데 EDR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EDR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렇게 EDR 옵티멈을 사용을 한다면 백신 기능에 손쉽게 그냥 EDR이 애드온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이 좋은 기능이 애드가 되면 그건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내 PC가 엄청 더 무거워지면 사용자 입장에서 그것도 짜증나거든요. 네, 그 점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고요. 네. 우려스러운 점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EDR 에이전트는 정보를 수집하는 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PC를 사용하면서 백신이 무겁다라고 느끼는 거는 거기에 엔진이라는 부분이 들어요. 그게 메모리를 상당히 많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그니처다 그러면 시그니처가 그냥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게 아니라 걔를 실시간으로 메모리상에 포팅을 시켜서 그렇죠. 사용하는 방식이기 네, 때문에 네, 네.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그 메모리를 사용해서 파일을 후킹하고 검사하고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지는 부분이 있는데 EDR 에이전트는 EPP가 돌아가면서 의심스러운 샘플을 잡았을 때 그거와 연관된 프로세서 활동만 그냥 정보를 수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케이. 걔가 어떤 행위를 차단한다거나 하는 게 이미 차단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에 태핑하듯이. 그렇죠. 그냥, 걔가 뭘 했어 그냥 몰래 그냥 몰래 지켜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것 뿐이지 실제 모든 행위는 EPP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EPP에 EDR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부하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부하는 거의 미미한 차이가 미미하다고 보시면 그렇겠네요. 그래서 카스퍼스키 EDR을 사용을 한다면 전문 보안 지식이 없는 관리자가 하더라도 EPP 기능에 더해서 EDR의 장점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이 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뭐 KBS 아니니까. 네. 샌드박스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샌드박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이 샌드박스라는 게 거기다가 일단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진짜 나쁜 놈인지 안 나쁜 놈인지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일단 내 PC에서 해볼 수 없는 거니까 위험하니까. 맞죠. 어떤 경이된 장소에서 그죠? 네, 맞습니다. 카스퍼스키 EPP에도 이런 샌드박스 기능 일종의 샌드박스인 에뮬레이터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걔는 뭐 짧은 순간 안에 이제 정해진 정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퍼스키에서 만든 이런 샌드박스는 전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OS, 그래서 윈도우즈 7, 윈도우즈 10을 띄워놓고 실제 악성 코드를 집어넣어서 걔가 어떤 악성 행위를 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요. 119. 그래서 악성 행위를 한 거를 모니터링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얘는 진짜 악성 코드다라고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관리자가 받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샌드박스의 개념은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요. 하드웨어 사용도 매우 좋아야 되고 분석 결과를 받았으면 분석 결과에 대해서 관리자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그래서 이게 위협이 아니야.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SOC 팀이 없는 우리가 지금 오늘 발표하는 대상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의 좋은 점도 알지만 분석할 능력이 안 돼. 우리는 대응이 되지 않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샌드박스에 이점을 쓰고 싶어 라는 고민에서 나온 게 카스퍼스키 샌드박스입니다. 그래서 카스퍼스키에서도 전문적인 샌드박스가 따로 있고요. 물론 클라우드 샌드박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할 제품은 관리자의 어떠한 개입도 없이 EPP랑 연계해서 샌드박스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드포인트 예를 들면 내 PC면 PC, 윈도우 PC에 있는 건데 거기서 뭔가 뭐 가상머신에 그런 걸 띄우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네, 전용 샌드박스 서버에서 가상머신을 띄우게 되니까 EPP에서 의심스러운 샘플을 잡았을 때 샌드박스 서버로 얘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줘 라고 의뢰를 하면 걔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EPP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자의 개입이 전혀 사람의 개입이 없는 거네요? 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바빠도 자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샌드박스 서버만 인스톨 해놓으면 되는 거죠. 거기에 EPP랑 연계할 수 있도록 이제 모듈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카스퍼스키 샌드박스의 장점은 이렇게 보안 전문가가 없어도 새로운 위협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숙련된 IT 인력이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샌드박스 기능을 도입을 한다면 매우 유용하겠죠. 이것도 아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도 아까 요 기존 시스템에 내 PC에 오버헤드 주는 것이 아까 EDR 옵티멈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얘는 근데 분석이 들어가요. 얘는 좀 들어가. 얘는 분석이 들어가. 얘는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거보다는 더. EPP하고 EDR 에이전트는 엔드포인트에 설치되는 거고요. 얘는 카스퍼스키 샌드박스라는 전용 서버가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물리적으로 윈도우즈 7 컴퓨터를 10대, 20대, 100대를 한꺼번에 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별도의 하드웨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좀 사양이 괜찮은 메모리 한 32기가를 저희가 최소 요구성으로 요구하는데요. 그 하드웨어만 세우면 그냥 끝나요. 연동은 자동으로 시켜놓기 때문에 관리자가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거는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운영 방법은 저희가 두 가지입니다. 동기식 모드가 있고 비동기식 모드가 있어요. 동기식 모드 같은 경우에는 EPP 솔루션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카스퍼스키 샌드박스는 카스퍼스키 EPP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PP 솔루션에서 탐지하지 못하는 파일인데
굉장히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있어요. 그때 EPP가 던져버리는 거죠, 샌드박스에다가. 그렇죠. 샌드박스로 나는 내가 봤을 때는 바이러스가 맞긴 한데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공격인 것 같아. 그래서 네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 실제 윈도우즈 OS에서 라고 의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의뢰를 했을 때 바로 의뢰하는 게 아니라 캐시를 먼저 살펴봅니다. 샌드박스 캐시를. 그래서 샌드박스 캐시에서 이전에 그 회사 인프라 내부에서 검사한 기록이 있다면 유사한 그 유사한 게 아니라 그거와 동일한. 오케이. 뭐 PC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렇죠. 10,000대, 2만 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A라는 컴퓨터가 분석한 결과가 캐시에 공유가 되어 있다면은 서울에서 동일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즉시 대응이 되는 거죠. 네. 실시간으로 0몇 초 만에 바로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식이라고 하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동기식 모드에서는 캐시를 사용해서 바로 즉시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 하지만 반대로 캐시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검사를 하는 모드가 저희가 비동기식 모드라고 합니다. 네. 보시는 장표처럼 엔드포인트 에이전트가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는 악성 코드를 비동기식 모드 캐시에도 없는 거를 있다면은 이제 분석을 의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샌드박스 서버가 캐시에 없네. 그럼 내가 지금부터 분석을 할게 해서 윈도우즈 7 컴퓨터가 쫙 띄워지게 됩니다. 뭐 한 대가 띄워지는 게 아니라 파일이 여러 개 들어온다면은 10대, 20대, 30대. 어차피 뭐 VM이니까. 그렇죠. VM이니까요. VM 환경이니까 가상머신이니까. 가상머신이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분석 결과가 한 2,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받아서 이거는 관리자한테 리포트를 주는 게 아니에요. 관리자가 리포트를 줘도 뭐 볼 수 있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카스퍼스키 SMB용 샌드박스에서는 분석 결과를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EPP 솔루션에다가 던져줍니다. 내가 봤을 때 얘는 바이러스의 확률이 매우 높아. 그러니까 차단해. 삭제라고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은 샌드박스가 직접 삭제하는 게 아니라 EPP 솔루션이 다시 의뢰했던 파일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체 인프라에 대해서 유사한 공격이 있었는지 IOC 검사를 자동으로 내려버리는 이런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관리자가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삭제한 건 아까 같이 동기식으로도 이용될 수 있겠네요. 한 번에 이제 캐시 이제 분석한 결과는 캐시에 모았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 어디에 있던 간에 그 동일한 바이러스가 걸리게 되면은 자동으로 막아버리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맨 처음에 의심된 엔드포인트에서 뭔가 의심되는 게 사료가 되면 높은 확률로 그럼 던지는 거지 않습니까? 샌드박스로. 그렇죠. 그 의심되는 것을 그럼 어떤 식으로 뭔가 판단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100%가 아닌 거잖아요. 확률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이런 샌드박스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전용 엔진을 저희가 APP 서버에다가 최근에 EPP 카스퍼스키 샌드박스가 출시되면서 기존의 EPP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샌드박스랑 연동을 해서 그런 위협을 판단할 수 있는 전용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EPP에. 그래서 그 엔진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뭐 저희가 지능형 위협이랑 종합적으로 같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내가 이 전용 엔진이 봤을 때 추가적인 분석이 정말 필요해라고 한다면 던져서 분석 결과를 받아보게. 이렇게 로직을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업데이트가 되는 로직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게. 그 로직에 예를 들면 AI나 머신러닝 같은 그런 속성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EPP 솔루션에 머신러닝이 들어가 있기는 물리적으로 힘들고요. 그렇죠. 저희 카스퍼스키 빅데이터 KSN에는 빅데이터 서버가 있는데요. 거기에 머신러닝이 같이 포함되어 있고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걸 나중에 그냥 업데이트 시키는구나. 업데이트도 시키고 그다음에 분석가도 자료를 모아서 추가적으로 룰을 만들어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와 하드웨어 구성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리적으로 서버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EDR 옵티멈과 다르게 이런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요구하고 있고요. 라이센스도 적어도 256조 이상의 라이센스를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카스퍼스키 옵티멈하고 샌드박스를 소개했는데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희 카스퍼스키가 권장하는 방법은 기존 EPP와 함께 이 두 가지의 솔루션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통합보험 관점에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스퍼스키 엔드포인트를 기반으로 해서 카스퍼스키 시큐리티 센터가 카스퍼스키 EDR 옵티멈, 그 다음에 카스퍼스키 샌드박스를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PP와 기존에 갖고 있던 이런 바이러스 탐지 성능들, 시그니처 베이스 행동 탐지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EDR 옵티멈을 사용해가지고 관리자의 엔드포인트 가시성을 높여주고
카스퍼스키 샌드박스를 사용해서 EPP가 탐지하지 못하는 악성 코드까지 탐지하는 이런 선순환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너리어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엔드포인트에 취약점을 악용하는 악성 코드 파일이 실행되고 있고 추가로 CNC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근데 시그니처에 없는 전혀 새로운 악성 코드다. 이런 시간을 있을 때 첫 번째 카스퍼스키 EDR, 카스퍼스키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포 윈도우즈 제품이 있다면 행동 탐지 기능에서 잘 탐지를 하겠죠. 근데 그걸로 끝납니다. 이것만 있을 때는. 근데 EDR 옵티멈이 있다면 탐지한 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감염 원인을 찾을 수 있는 EDR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관리자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샌드박스를 써서 추가적으로 탐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악성 코드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악성 코드가 CNC 서버랑 통신해서 추가적으로 파일을 여러 개로 또 다운받거든요. 거기에서 EPP가 만약에 한 개라도 놓치면 그냥 그걸로 뚫려버리는 건데 카스퍼스키 샌드박스가 있다면은 이게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그것까지 다 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동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IOC 검사를 사용을 해가지고 원격에서 관리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전체 인프라에 대해서 한꺼번에 보호할 수 있는 IOC 검사라든가 PC 격리 기능, 이런 자동 대응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관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APT 위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이 지금 지금 시나리오, 이 유즈 케이스 이대로 지금 국내에서 이렇게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근데 옵티멈이 아까 5월달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판매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막 나오고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마케팅이나 이런 마케팅 시간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한번 되는 것이 실제 구현이 되면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나중에 뭐 체험이랄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POC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런 환경을 꾸며서 실제적으로 EDR 옵티멈 어떻게 동작을 EPP가 함께 하는지 샌드박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데모로 보여주게.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럼 한번 이거 POC 해볼까? 하면 시청자분들 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기간이 이게 뭐 전문적인 뭐 서버를 세우고 해야 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실제 POC 하는 시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가 다 된 솔루션을 가지고 가서 그냥 고객들 앞에서 시연을 해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반나절이면은 시연이 그 시연이고 그 POC라고 할 수 있을까요? POC라고 하면 실제로 거기다 고객 사이트에서 뭔가 해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소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체험해보는 간략한 POC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고객사에 설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보름이나 한 달 정도 장기간을 사용해서 뭐 리포트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EDR 옵티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카스퍼스키 샌드박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파트너와 함께 데모 장비를 준비한다든가 이런 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그냥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요청만 하시면 저희 세일즈에서 바로 이제 데모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아까 뭐 부장님 아까 뭐 초담에 세일즈고 또 이게 프로페셔널 서비스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건 뭡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카스퍼스키 프리미엄 서포트 서비스 중에 카스퍼스키 프로페셔널 서비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프로덕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스퍼스키 옵티멈이나 카스퍼스키 샌드박스 또는 뭐 EDR 엑스퍼트도 마찬가지 이런 거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 물론 저희 관계사인 파트너든가 총판에서 가서 설치를 해주기는 하겠지만 좀 더 카스퍼스키 지사 또는 카스퍼스키 본사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내가 이거를 튜닝을 해줬으면 좋겠다. 또는 설치도 그냥 나는 돈이 있으니까 카스퍼스키 전문가가 와서 직접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헬스 체크도 뭐 1년에 한두 번씩 와서 잘 운영하고 있는지 직접 헬스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그런 니즈가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고객들이 우리는 없어요 라는 것보다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고객들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공하는 거랑은 전혀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카스퍼스키에서는 설치, 운영 상태 점검, 구성, 교육 이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이 들어가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설문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에 특히 요거 그 프로페셔널 서비스 같은 거 실제로 한번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간단한 POC 같은 거 아까 반나절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설문에 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장님 답변 주시면서요. 네네. 그 지금 펜 있으시니까 네? 네네. 좋은 질문한 사람, 네? 좋은 질문하신 분, 제 성함을 네, 적어 놓으세요. 맨 끝에 발표해 주세요. 알겠죠? 네네. 네. 자, 저기 질문 하나 보면은 네네. 작은 회사는 도입하지 못하나요? 그리고 네. 예병주 고객님께서 네네. 얘기했는데요. 네. 작은 회사가 도입을 못하는 겁니다. 이 네. 솔루션들은 작은 회사들을 위해서 나온 네, 솔루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약간의 투자만 하시면 오케이. 네, 자, 할수 김도현님, EDR 제품 문제가 다양하고 강력한 성능에 따른 리소스 사용률인데 강하면서도 적은 리소스를 쓰는 제품은 절대 없기 때문에 모든 기능, 풀 로드 시 메모리 사용량이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네네네. 아까 네네. 저기 사회자님께서 네.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이랑 동일한 네네네. 형상입니다. 네네. 그래서 별도의 어?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어? 리소스를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준창님, 현재 사용하는 OS와 설치된 프로그램들을 동일하게 샌드박스로 구성해서 위협 정보를 확인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소개할 샌드박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카스퍼스키에서 카스퍼스키 전용으로 이제 모디파이한 리눅스 베이스의 네. 하이퍼바이저의 일종의 샌드박스가 그런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고객이 샌드박스에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모디파이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한국어 컴퓨터가 소프트웨어를 공공기에서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카스퍼스키 샌드박스는 한국과 컴퓨터는 이벤트를 볼 수가 없어요. MS 오피스라든가 윈도우즈 OS 자체에 취약점이 있는지를 보는 이런 네네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카스퍼스키 샌드박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들이 원하는 환경에서 샌드박스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직 출시는 안 했는데 리서처 샌드박스라는 걸 저희가 조만간 출시를 할 예정이에요. 그 리서처 샌드박스는 관리자가 이제 전체 모디파이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관리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 샌드박스에 돌릴 수 있게 모디파이를 할 수 있는 샌드박스를 조만간 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때 네. 가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알겠습니다.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송님, 샌드박스를 회피하는 해킹 기법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창가 방패예요. 예. 네. 뭐 옛날부터 샌드박스가 나오는 순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해커들도 압니다. 바이러스 분석가들이 샌드박스 쓴다는 거를. 그래서 네. 샌드박스라고 행해지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종의 레시티 값이나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 값이 있으면은 악성 행위를 안 해버려요. 네. 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희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막기 위해서 계속 샌드박스 버전을 올리면서 환경을 계속 바꿉니다. 그리고 회피 기능, 저희가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특허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특허를 사용해서 회피 기능, 다양한 회피 기능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원선님, 단말 에이전트 배포 시에 서버 및 트래픽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된 단말에서도 단말 간 배포 기능이 제공될까요? 예. 저희 카스퍼스키 제품은 KSC, 시큐리티 센터라는 중앙관리를 통해서 이제 설치 파일을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네.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프록시 이런 그러니까 중개 서버가 필요 없이 그냥 한꺼번에 다 배포를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중개 서버가 필요한 환경이라면 특정 부서 안에 성능이 좋은 워크스테이션 한 개를 중개 서버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개 서버가 캐시를 갖고 있다가 재배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체 트래픽 부하를 줄여주는 이런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황현미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스퍼스키 샌드박스와 기존에 있던 정식 전문가가 필요한 샌드박스 대비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을 좀 구분해 주신다면? 네. 네. 슬라이드 소개를 하면서도 잠깐 제가 말이 오늘 좀 급해서 그런지 좀 빨려서 놓칠 수도 있었는데요. 전문가 샌드박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자가 또는 API 어떤 모듈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파일을 던져주면은 걔가 분석을 하고 분석 리포트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수십 장의 페이지로 관리자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이런 위협이 의심되는데 내가 위협을 의심되는 판단 근거는 이거야 하면서 리포트를 쫙 뽑아줍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리포트를 악성 코드가 한 행위 페이로드라고 하는 어떤 파일 인터넷에 접속했고 무슨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고 어떤 악성 행위를 했고
어떤 지점에서 악성이가 있었는지 스크린샷도 몇 가지 찍어서 이런 걸 관리자한테 보여주고 최종 판단은 어쨌든 그 리포트를 받아보는 SOC 팀 관리자가 IT 관리자가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네네. 전문적인 샌드박스고요. 카스퍼스키 오늘 소개해드렸던 SMB형 샌드박스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왜냐 전제 조건이 전문가가 없다는 과정을 하에 이런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네네. 그런 리포트를 줄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카스퍼스키 자체 샌드박스 서버가 알아서 판단을 하고 알아서 EPP의 결과를 알려주고 네. EPP가 파일을 지워버리는 그런 과정을 자동으로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화네요. 샌드박스 그렇죠. 자동화. 샌드박스가 좋은 건 알지만 자동화를 네. 할 수 오케이, 있게 오케이.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병주님, V3를 사용 중인데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도 검토 중입니다. 이런 백신하고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을 통합해서 하나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로데이에 대한 대응은 되는 건지요? 처음에 랜섬웨어가 이제 한국에서 한 2015년, 16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부터 이제 유행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흔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랜섬웨어는 그냥 별도의 위협이라고 오해를 하세요. 근데 보안 관점에서 특히 저희 같이 엔드포인트 회사에서는 랜섬웨어는 악성 코드의 그냥 하나예요. 네. 일종의 악성 코드입니다. 악성 코드가 파일을 인크립션해서 돈을 요구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악성 코드 대응 관점에서 봤을 때는 랜섬웨어는 기존 엔드포인트 백신에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또 막아야 되는 거고요. 막아야 되는 게 백신입니다. 또 그래서 카스퍼스키 백신에서도 어떤 벤더 사이트는 마케팅을 위해서 랜섬웨어 기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을 따로 불려냈지만 카스퍼스키는 별도의 랜섬웨어 기능이 아니라 그냥 그 솔루션 자체가 랜섬웨어를 막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대표적인 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지능형 탐지 솔루션 기능에 익스플로이트 방지기라든가 그다음에 행동 탐지 기능이 랜섬웨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컨트롤 기능, 애플리케이션 권한 기능 이런 여러 가지 부가 기능도 많은데 그런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랜섬웨어는 주로 하는 게 G 파일이라든가 오피스 파일을 인크립션 하잖아요. 그래서 권한 제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신뢰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오피스 프로세서가 오피스 파일을 열 수가 있지만 관리자가 신뢰한다고 지정하지 않은 모든 프로세서는 오피스 파일을 열 수도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랜섬웨어가 들어오더라도 뭐 일부 파일은 인크립션이 뭐 운 좋게 통과를 해서 인크립션 되더라도 오피스 파일, 정작 중요한 문서 파일은 아무화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약간 화이트리스트처럼. 그렇죠. 네네네. 그런 기능도 많이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카스퍼스키 제품은 랜섬웨어까지 모두 막을 수 있다라고 소개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김태형님, EDR의 핵심 가치는 알려지지 않은 위협에 대한 탐지일 텐데요. 네. EDR 옵티멈은 어떤 기술이 적용되고 있나요? 이게 김태형님께서 얘기하시는 가치를 최대한 이용을 하려면 EDR 엑스퍼트라는 전문 솔루션을 써야 돼요. 네네. EDR 옵티멈 같은 경우에는 EPP에서 탐지를 한 의심스러운 샘플 전후의 사정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EDR 대응 기능을 내놓고 IOC 검사를 한다든가 PC를 차단한다든가 파일 실행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기능을 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가치 알려지지 않는 위협을 찾으려면 스레트 헌팅 위협 사냥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물론 EDR 옵티멈도 위협 사냥을 할 수 있게 하지만 모든 엔드포인트의 이벤트를 다 저장하지는 않아요. 별도의 분석 서버를 두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김태형 고객님께서 원하는 알려지지 않은 위협까지 찾으려면 EDR 엑스퍼트를 사용을 하셔서 수많은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놓은 서버에서 직접적으로 고객이 위협 헌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내가 A라는 악성 코드가 들어왔는데 그 악성 코드의 전후 하루 전, 한 달 전 그 프로세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찾아보려면은 EDR 전문 솔루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 박사님은 EDR 에이전트가 지금 깔리는 그 OS가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어떤 OS를 모두 지원하는 건지. 현재는 네. 윈도우즈 베이스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네네. 향후 이제 리눅스나 맥 정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성함이 뭐였죠 방금? 네. 박선희님, 박선희. 네. 이름을 답변하느라고. 네네네. 황현미님은 아무리 바이러스와 윈도우 업데이트를 잘하더라도 10%의 구멍이 있다니 정말 위험한 현실인데 EDR 옵티멈이 이 10%를 메워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 10%를 메울 수 10% 다 메울 수는 없죠. 다 메울 수 있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SOC 팀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SOC 팀이 없으면서도 90% 이상의 95%, 96%의 위협을 찾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소하더라도 네.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 EDR 옵티멈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EPP 솔루션이 형편없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EPP 솔루션에서도 최대한으로 악성 코드를 탐지하고 대응을 하고 있지만 APT 공격 아까 킬체인 전략에 맞춰서 조금씩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네. 조금씩 움직이는 앞선 과정은 일반적인 PC의 사용에 지나지 않아요. 백신 입장에서는. 그런 곳에서 위협을 찾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로그인을 10번 실패를 했다. 이런 행위를 가지고는 EPP에서 위협이 다 찾을 수 없어요. 악성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것까지 찾으려면은 이제 SOC 팀이나 EDR 엑스퍼트나 EDR 이런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정필님, 카스퍼스키 EPP를 도입할 경우 기존 솔루션 중에 걷어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사례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쎄요, EPP 솔루션이 백신이기 때문에 기존 솔루션을 걷어낼 수 있을 만한 게 없을 것 같고요. 보통 기존에 다른 백신을 쓰고 있으면요, 보통 카스퍼스키 EPP에 들어오면 그 다른 백신은 안 씁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안 써야 되는 게 정설입니다. 네, 정설이 네, 아니라 네. 안 써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같이 썼을 때는 똑같이 똑같이 커널 레벨에서 파일을 후킹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심할 경우에는 블루스크린이 생긴다거나 오. PC가 뭐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반드시 백신은 하나만 써야 되는 거고, 굳이 지워야 된다는 게 있다면은 랜섬웨어 전용 솔루션? 예를 들어서 백신을 갖고 있는데 나는 백신에서 랜섬웨어를 막는 게 좀 못 믿어. 그래서 별도의 랜섬웨어 전용 솔루션을 도입하는 회사도 많은데요. 네네네. 만약에 카스퍼스키 EPP를 도입을 한다면 전용 랜섬웨어 솔루션은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김준성님, 바이러스의 웜과 악성 코드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또 일반 바이러스 백신과 카스퍼스키 EPP의 비교도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는 뭐 정의인데 네. 옛날에는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이런 게 명확했어요. 바이러스들이. 그러니까 악성 코드는 전체적으로 멜웨어라는 그냥 전체적인 한 부류고요. 자동차 안에 소나타 그랜저가 있듯이 그냥 악성 코드는 자동차라는 전체적인 악성 코드를 통칭하는 네네. 단어고 그 안에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이런 게 개념이 있는데 옛날에 뭐 10년 전, 20년 전에는 바이러스, 웜이 구분이 돼요. 근데 요즘에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헤더 값을 변조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떤 코드 값을 씹는 그러니까 정상 파일을 변조를 하는 게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뭐 젊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사회자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막 팬더 악성 코드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거는 네, 네. 감염이 되면은 아이콘이 전부 다 팬더 아이콘 그림으로 다 바뀌어버리는 이런 네, 게 네. 대표적인 바이러스라고 보시면 되고, 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로 퍼지는 거를 저희가 일종의 웜이라고 네, 네. 합니다. 키도 그다음에 랜섬웨어 중에 한 2, 3년 2017년도에 유명했던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랜섬웨어 퍼지는 이런 것도 일종의 웜이죠. 그러니까 네네. 그런 랜섬웨어에서 보듯이 요즘에 악성 코드들은 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악성 코드 요즘에는 트로이 목마 계열의 악성 코드다. 또는 트로이 목마 계열의 악성 코드인데 웜 기능을 갖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백신과 카스퍼스키 EPP의 비교를 한다면 일반적인 백신은 특히 무료 백신 이런 거는 시그니처 베이스로만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일종의 뭐 다른 기능도 갖고 있긴 하지만 대표적인 게, 하지만 카스퍼스키 EPP는 시그니처 베이스뿐만 아니라 기본으로 해서 방화벽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 화이트리스트 기반의 네네. 제어 기능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권한 제어 기능들, 그 다음에 웹사이트 웹 보호 기능들. 그래서 업무 중에는 증권 사이트 못 들어가게 막아버린다든가, 그 다음에 매체 제어 기능들, 그 다음에 지능형 탐지의 행동 탐지 기능,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취약점을 공격하는 악성 코드에 있는지 탐지하는 익스플로이트 방지 기능 등 이런 여러 가지 탐지 기능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계속 추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정구님, 클라우드 재택 환경에서도 카스퍼스키는 적용이 가능할까요? 모니터링과 관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고 자세한 건 이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네. 네,
재택 환경이라 그래서 기업이 관리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 안에서는 VPN 솔루션이나 이런 걸 필요 없이 그냥 인프라 안에서 경계단 보호가 잘 되어 있고 엔드포인트 백신만 운영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런 재택 환경에서는 당연히 모든 기업에서 VPN을 사용을 해야지 또는 VPN과 유사한 보안 대책을 사용해야지 회사 인프라 서버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주고받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재택 환경에서 카스퍼스키 서버는 그러니까 관리 서버는 회사 안에 있더라도 네.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VPN만 이런 네트워크만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뭐 재택 환경이든 회사 내부 환경이든 전혀 차이 없이 사용할 네네. 수 있으실 겁니다. 조성민님 문서 중앙화를 하면 랜섬웨어의 대비가 완벽히 된다고 설명하던데 문서 중앙화를 한 이후에도 엔드포인트 보안 중 어떤 부분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이거는 이제 랜섬웨어를 보안을 대비하는 정책에 대한 문제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문서 중앙화랑 랜섬웨어를 차단하는 거랑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EPP가 뚫렸다는 가정하에 나는 차선책으로 문서라도 보호하고 싶어. 그러니까 보통 문서는 엔드포인트에만 저장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문서 중앙화라는 거는 엔드포인트에서 어떠한 보안 사고가 있던지 간에 그 사람이 만들었던 문서는 보관하고 싶어 라는 게 문서 중앙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의 정책에 따른 문제 같고요. 그래서 문서 중앙화랑 별도로 랜섬웨어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백신이 좋은 걸 써야 되고요. 카스퍼스키처럼. 네네. 백신은 좋은 걸 쓰고 정책도 잘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책이 강화되면은 불편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어플리케이션 권한 제어를 그렇게 쓰면은 나는 오피스 A라는 어플리케이션도 오피스에 접근하고 싶어 라고 그렇죠. 막 요청이 막 들어가요. 근데 고객 관리자가 강력하게 정책을 세워야지만이 이런 랜섬웨어 보호에서부터 막을 수가 있게 되는 네. 거죠. 자,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지금 뭐 적으신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10분. 네. 네. 11명이네요. 네, 10분. 네. 김도연님, 김도현님, 이중찬님, 이준창님, 김원선님, 네. 황현민님, 황현민님, 김태영님, 네. 박선희님, 네. 황현민님, 네. 이종필님, 네. 이준성님, 네. 유정근님. 네. 네, 마지막에 조승민님은 이제 네. 선착순에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10분 다시 한번 이름만 좀 짧게 불러주시겠습니까? 또박또박 10분만 네네. 다시 한번. 네. 김도현님, 이준창님, 김원선님, 네. 황현민님, 김태영님, 박선희님, 네. 황현민님, 이종필님, 김준성님, 유정근님. 야, 이상 10분에 대해서는 네, 자 10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팅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설문지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춰 할까요? 네. 네, 오늘 긴 시간 저희 카스퍼스키 솔루션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고맙겠고요. 여러분들이 EDR 또는 샌드박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사용을 해보고 싶었겠지만 전문적인 솔루션이다 보니까 접근이 쉽지 않았는데 카스퍼스키 솔루션은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만든 제품이니까 언제든지 저희 세일즈 통해서 요청을 주시면 저희 파트너사를 연결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데모나 제품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보안 대책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방송에서 마쳐야겠고요. 자,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 금융 보안 관련된 것이 클라우드 보안 관련된 또 있으니까 보안에 관심 있는 분들은 내일 2시에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